남편이 문 쾅 닫고 들어와선 냅다 소리 질렀어요. 그래, 또 그거지. 또 짐 싸서 도망치면 다 끝나는 거지.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 나는 말이라도 하잖아. 당신은 듣질 않잖아. 맨날 벽 보고 말하는 기분이야. 듣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면서 지가 피해자인 척. 지겨워, 진짜. 내가 피해자처럼 보여. 지금 당신 꼴이 더 웃겨, 무조건. 내가 예민하대. 다 내 탓이래. 당신 진짜 양심 있냐? 남편이 비웃듯 씩 웃더니 말했어요. 됐어. 말 섞는 내가 병신이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한 번만 더 징징거리면 진짜 나도 끝장 봐. 그 순간 확 올라왔어요. 그래, 좋아. 나간다. 당신 없어도 잘 살아. 그 꼴 보고 싶지도 않아. 정신이 하얘졌어요. 눈물 같은 거 안 나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 그게 분해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소파 위에 던져져 있던 외투 챙기고 지갑 들고 현관문 열었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이대로 있으면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문 닫을 때 일부러 3개 쾅 닫았어요. 진짜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속으로는 혹시라도 뛰쳐나와서 붙잡으면 어떡하지? 아니, 안 나오면 진짜 끝인가? 그 생각하면서 계단을 뛰듯 내려갔어요. 웃기죠? 나가면서도 잡아주길 바라는 내가 더 한심하더라고요. 집에서 멀어질수록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제 얼굴에 달라붙은 뜨거운 눈물 자국을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 부모님 댁, 모두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추한 싸움의 잔해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으로부터 저 자신으로부터도 잠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전주행 야간 열차 표를 끊습니다. 저는 무작정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잘못했어. 혹은 나 돌아갈게.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같은 의미 없는 말들을요.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대구? 아니, 너무 멀어. 가까운 곳으로 가봤자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뜬 열차 시간표를 멍하니 바라보던 중 제 눈에 전주라는 세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주, 남편과 연애 시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막연하게 언젠가 같이 가자고 약속만 했던 곳, 그냥 그 약속을 깨고 혼자 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가장 늦은 야간 열차 표를 끊었습니다. 특실도 아닌 일반실, 가장 구석진 자리를 택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시트의 냄새와 묘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캐리어를 발치에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집 안의 공기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스쳐가는 동안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숨을 고릅니다.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전멸하며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제 삶을 되감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솔직히 우리 부부싸움은 늘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어요. 왜 또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해? 넌 왜 자꾸 나를 무시하냐?
서로 진짜 속마음 털어보려 한 적도 있었는데 항상 괜히 목소리 높이고 자존심부터 세우다 결국 끝나버렸죠.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알려고도 안 했고 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제일 잘 안다고 착각했는데 진짜는 점점 남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열차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어두운 시골길 가로등 불빛만 창문에 하나씩 툭툭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은 이미 말랐고 마음은 그냥 멍하고 허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질 만큼 꽉 막힌 기분이었어요. 전주 도착하면 뭐 할까? 혼자 밥 먹으러 갈까? 한옥마을 한번 걷고 올까? 생각은 해봤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 사람으로 조금만 있어 보고 싶었어요. 아내도 며느리도 직장 사람도 아닌 그냥 저. 옆자리엔 40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언제 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워낙 제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랬나 봐요. 처음엔 그냥 스쳐보려 했는데 그 사람은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조용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어요. 깔끔한 재킷에 단정한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묘하게 고요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 저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얇은 책장을 넘기는 손이 기차 진동에 따라 살짝 흔들릴 때마다 저는 슬쩍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계속 그쪽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멍하게 쳐다봤나 싶어서 재빨리 외투깃을 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말도 없었고 기차는 그대로 달렸어요. 지갑에서 괜히 예전 사진 한 장 꺼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찍은 오래된 사진이요. 우린 그땐 웃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얼굴은 뭐지?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려던 찰나 기차가 확 꺾이면서 몸이 휘청했고 그 사람 팔에 어깨가 닿았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놀라서 얼른 말했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책을 덮고 고개를 돌려 절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화난 것도 없고 오히려 살짝 웃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밤 열차가 좀 많이 흔들리긴 하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이상하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속에 잔뜩 올라있던 긴장감을 조금은 가라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뿐이었어요. 그 어둠을 뚫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휴대폰도 꺼둔 상태였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고 저는 아주 조용히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건 그냥 한숨이 아니라 제 안에 남은 용기를 다 짜내서 겨우 숨 한 번 붙잡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연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로 도망치는 중인 이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도 몸이 스칠 때마다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 어깨에 닿는 순간이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치 몸이 흔들릴 때 버티게 해주는 기둥이 하나 옆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몇 번이나 닿았는지 모르게 세다가 5번째쯤 됐을 때 그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나쁘진 않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열차 조명이 어두운데 그 사람 얼굴엔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요. 그 눈빛은 뭔가 단정했어요. 이상한 관심도 아니고 그냥 나도 알아요 같은 표정이었달까. 네?
제가 되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그러더니 살짝 웃더라고요.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여행 가는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딱딱했어요. 진심이 아닌 게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이 시간에, 그것도 전주행 야간 열차 혼자 타는 사람이 다 여행객은 아니죠. 말이 단호한데 전혀 불쾌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픈 데를 정확히 짚는데 막 찌르진 않고 거기다 약 바르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이 남자한테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남편이랑 싸운 얘기, 오래된 권태, 그리고 결국 나 그냥 나갈게 하고 나왔던 그 순간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버리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오늘 밤은 나 혼자서 조용히 어딘가로 끌려가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저는 이도윤입니다. 그가 먼저 이름을 말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전주는 처음이라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입술이 마르는데 겨우 말했어요. 저도 그냥 갑자기 나왔어요. 그가 제 말을 조용히 되새겼어요. 갑자기 그런 충동 필요할 때 있죠. 너무 뻔한 인생 속에서 문득 숨이 막히니까. 그 말이 그대로 제 안을 툭 건드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냥 질식할 것 같아서 뛰쳐나온 거였어요.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고 제가 몇 시에 밥하고 주말엔 어디 가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인생. 하루하루 쌓이던 그 갑갑함이 결국 저를 터뜨린 거였죠. 저는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말 하나하나 골라가며 남편이랑 요즘 어떤지, 제가 어떤 기분으로 살아왔는지, 오늘 왜 그 집을 나왔는지까지 그 사람은 듣기만 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거. 그게 더 위로됐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안에는 조금씩 미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놀라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깊이 낯선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요.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말을 끊거나 훈수 두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고개 끄덕이면서 가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딱 그 정도만 말했죠.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남편도 친구도 해주지 않던 방식의 공감이었달까. 말을 안 하면서 들어주는 사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도윤 씨도 자기 얘기를 꺼냈어요. 작은 건축 디자인 회사를 한다고 했고, 최근에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같이 버텨주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났대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멈추고 혼자 전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찌릿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사람 안에도 저랑 비슷한 구멍이 있더라고요. 상실감, 고독감, 그런 것 말 안 해도 눈빛에 다 묻어나 있잖아요. 지연 씨는 지금 그냥 잠시 멈춘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숨 고르는 시간. 우리가 안 멈추면 결국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근데 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고요. 무책임한 게 뭔데요? 그가 말했어요. 자기 감정은 다 무시하고 남들한테만 맞추는 게
진짜 자기한테 무책임한 거죠. 그 말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런 말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렇게까지 된 일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도 까먹고 살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열차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불 꺼진 객실에선 다들 잠든 것 같았고, 기차 덜컹이는 소리랑 저희 둘의 낮은 목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은 까맣고 가끔씩 가로등 불빛이 창에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아직 어디론가 가고 있긴 하구나. 그 정도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조용한 공간에서 그 사람 목소리랑 숨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웃음소리 한 번에 제가 웃고, 제가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가 진짜 마법 같았어요. 낯선 사람한테 내 인생에서 가장 지쳤던 부분을 털어놓고 이해받고 그게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 느낌.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위안이었어요. 나중엔 어린 시절 꿈이 뭐였는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뭔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뭐였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깊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도 저한테 그런 눈빛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점점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였죠. 새벽 3시쯤 그가 눈을 감았어요. 자려는 건지 그냥 조용히 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불빛에 비친 얼굴은 낮보다 훨씬 순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진짜 그 어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스쳤어요. 근데 간신히 참았어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봤어요. 왜 이 사람 앞에선 내가 이렇게 무방비가 되는지, 그게 무서우면서도 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꺼진 것도 확인했어요. 다 꺼져 있었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세상에서 끊긴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이 낯선 사람한테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그 밤에 온기를 놓기 싫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식어버렸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덜컹거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 플랫폼 위에 멈춰 섰어요. 전주역, 새벽 5시 반. 밖은 아직 어둡고 세상은 그대로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그냥 멍했어요. 밤새 이어졌던 대화도 열차가 멈추자 자연스럽게 끊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실이 이상하게 싫었어요. 잠깐이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조금은 덜 흔들렸던 것 같았거든요. 짐을 챙기려는데 도윤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캐리어를 무리 없이 들어 올리는 그의 손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친절은 부담스럽지도 가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온기였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다였나?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플랫폼에 내리자 새벽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맑고 차가운 공기였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어딘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그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자판기 커피예요. 새벽엔 이게 최고죠. 받은 커피에서 나는 단내가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번져갔어요. 말도 없이 그걸 꼭 쥐고 있었어요. 지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같이 걸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신호가 울렸어요. 이쯤에서 멈춰야 해. 더 가면 안 돼. 하지만 제 입은 먼저 움직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전주역 앞을 천천히 걸었어요.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사람 옆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어젯밤 대화 덕분인지 저는 그 사람한테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같이 앉았어요.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그냥 함께 앉아 있어주는 느낌. 도윤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커피 마시다 입이 조금 데어서 목소리가 잠겼고요. 그는 살짝 웃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해는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은은한 빛 속에 드러났어요. 지연 씨 모습을 보니까 예전 제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 너무 지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나를 조이는 느낌이었죠.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싶었어요. 그 눈빛엔 이해가 있었고 이상하게 그 따뜻함에 가슴이 또 흔들렸어요. 남편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살았거든요. 비난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엔 저를 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든 간에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 진짜 이렇게 괜찮은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돌아가야 하나, 남편한테 연락해야 하나, 이러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이 정리되기 전엔 뭘 해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하죠? 그가 말했어요. 지연 씨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쉬어도 되고, 김지연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말고요. 그 말이 꼭 괜찮다는 허락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요. 저희는 그 상태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거리엔 차 소리도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진짜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전 숙소 좀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먼저 일어났고 그도 같이 일어났어요. 제 캐리어를 다시 건네줄 때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다시 두근했어요. 별 의미 아니라고 넘기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후 늦게쯤 천천히 움직일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그쪽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제가 말했죠. 진심으로요. 저도요. 지연 씨 얘기 듣고 나도 위로받았습니다. 인사를 하려 돌아서려는데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지연 씨, 그가 불렀어요. 네? 혹시 우리가 시내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면 그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제안 같았어요. 혹시라도 또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그런 느낌.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등을 돌린 건 어젯밤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였죠. 그저 어젯밤 제 안에 갇혀있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문을 연 것뿐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편하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땐 제가 커피 살게요. 그도 웃었어요. 따뜻한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정말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휴대폰은 아직 꺼져 있었고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도시의 아침 속으로 저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주의 하루는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지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새벽녘에 주고받았던 말들, 도윤 씨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떠올라서 결국 밖으로 나왔어요. 한옥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그 속에 잘 섞이지 못하고 그저 주변을 서성였어요. 관광지 한복판에 있는데도 저는 계속 주변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점심도 그냥 대충 먹었고 숙소로 돌아가려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떠오른 말. 하루 종일 잠만 자도 괜찮아요. 도윤 씨가 했던 말이었죠. 근데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뭔가를 쫓고 있었어요. 도망치듯 걸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작은 북카페였어요. 책과 커피, 그렇게 적힌 소박한 간판. 문을 열자 나무 냄새랑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스쳤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잠깐 앉아보자.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제일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노을이 깔리고 도시의 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예전 책 한 권을 꺼내 펼치려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안쪽 테이블, 책장을 등지고 앉은 사람, 얇은 책, 익숙한 손, 그리고 약간 흐트러진 재킷과 머리, 숨이 확 멎었어요. 틀림없었어요. 이도윤 씨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제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이 넓은 도시에서 이 작은 북카페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쩐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조용히 나갈까.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도윤 씨,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저를 알아보는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세상에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저도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말씀하셨죠. 우연히 마주치면 그건 진짜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가 제게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그의 차는 캐모마일, 제 커피는 이미 얼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내를 헤매다가 여기 숨어 있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냥 계속 걷다가 어디론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웃었어요. 그 웃음엔 어젯밤보다 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약속대로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 씨 얼굴 다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대화는 어젯밤의 연장선이었지만 조금 더 깊고 솔직했어요.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알아버린 사이니까요. 그는 회사 이야기,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 자기가 아꼈던 열정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그 허탈함을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 그 안에서 점점 사라져간 제 존재,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을 얘기했어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군요. 그가 제 손등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울먹이면 말없이 티슈를 건넸고
그 티슈가 꼭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 나는 너무나도 약해졌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전주에 왔으니까 좋은 밥 대접하고 싶어요. 좋아요. 대신 맥주는 제가 살게요.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도시는 저녁 공기 속에 잠겨 있었고 우리는 한정식집을 찾아 나란히 걸었어요. 저희는 근사한 전주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인 상 위에서 맥주잔이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고 떠들던 대화였지만 술이 오갈수록 점점 무겁고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기억들,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루지 못한 꿈들. 이상하게도 낯선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을 허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도윤 씨의 발걸음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제 숙소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든 호텔이든 상관없다는 걸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호텔 앞에 다다랐을 때 가슴이 뛰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조차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직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고 결국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그 문소리가 귓속을 때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방 안은 단정했지만 낯선 남자의 채취가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공기조차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지 못하고 창가 작은 테이블 옆 의자에 몸을 눌렀습니다. 도윤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려 나오다 갈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채운 건 서로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젯밤 열차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웃음은 사라지고 지금 이 방 안은 팽팽한 침묵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우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침묵은 그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겐 한 계절이 지나간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너무 많은 감정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고요. 말이 없어도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결국 여기까지 오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버린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그 자리에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지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 그 짧은 호명이 제 마음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 있다는 게 나답지 않아요. 그런데 지연 씨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고 숨이 트이는 기분 참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말한 감정은 제 마음과 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지쳐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서로의 체온이 위안이 되어버린 것이겠지요. 도윤 씨? 그 순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말 없이 그냥 당신 곁에.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만큼은 당신을 안고 싶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다면 저는 그의 손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이 감쌌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심장은 눈물처럼 울컥거렸습니다. 창밖에서 갑작스럽게 빗소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빗방울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곧 굵고 거센 소리가 방안을 울리며 몰아쳤습니다. 마치 저희가 넘으려는 선을 정당화해주는 듯 세상을 씻어내리려는 격렬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오래 잊었던 안도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마치 무너져 있던 자신을 지탱해주는 무언가를 찾은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일이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후회조차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금지된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잃어버린 제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다가 아주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잠든 도윤 씨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격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가 저에게 준 위로를 사랑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벗어놓은 옷들은 구겨져 있었고 마치 제가 겪은 모든 혼란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될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도윤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오직 이 전주에서 이 야간 열차와 이 새벽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깊어지는 것은 저희 둘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는 다시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서도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전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어제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묘한 성취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전주역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이른 서울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야간 열차가 아닌 빠르게 현실로 돌아가게 해줄 고속 열차를 택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서 이틀 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부팅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수많은 알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 처음에는 분노와 비난이 섞인 내용이었다가 점차 걱정과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지연아. 그의 문자를 읽는 동안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타인의 이야기를 읽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은 이미 이틀간의 도피와 금기된 만남을 통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답장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틀간 겪은 일들을, 그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리의 시간이 없이는 저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현실로 돌아가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굉음을 내며 전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른 속도로 뒤로 흘러갔습니다. 푸른 논밭과 작은 집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전의 저와는 다른 묘한 결단력 같은 것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도윤 씨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의 방에서 나누었던 대화, 그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눈빛까지.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가장 깊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잠시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그 역시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둘 모두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현실을 침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만남은 오직 이 전주라는 낯선 도시에서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그 이틀 동안만 존재하는 마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입술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열차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잠시 숨었던 나였어요. 맞습니다. 도윤 씨와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에게서, 그리고 제 일상에서 찾지 못했던 저 자신의 조각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끌림이었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 안에 갇혀있던 자유로운 나, 솔직한 나, 상처받기 쉬운 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잠시 숨 쉬게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자 밀려오는 피곤함에 결국 저는 스르륵 눈이 감겼습니다. KTX의 안락한 좌석은 어젯밤 야간 열차의 딱딱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이틀간의 긴장과 감정 소모를 보상이라도 하듯 달콤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거기에는 도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용 백팩을 무릎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놀란 저를 향해 그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쉬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도윤 씨.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겨우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요. 지연 씨를 두고 혼자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메모만 남기고 왔는데 그가 어떻게 서울행 열차에, 그것도 제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지리연 씨가 놓고 간 게 있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제가 어젯밤 그의 방에 두고 온 작은 귀걸이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황급히 도망치듯 나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혹시나 싶어서 역에 일찍 나왔습니다. 지연 씨가 새벽 기차를 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운명처럼 지연 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옆자리는 이미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잠깐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느껴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잃어버리신 것을 돌려드리고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 침묵은 저희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도윤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어젯밤의 일은 전주에서 끝내기로 했잖아요. 압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잊고 돌아갈 수 있도록요. 전주에서의 지연 씨는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연 씨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연 씨에게도 저에게도 파국일 테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저의 약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에게서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거부하고 저를 다시 저의 현실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침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귀걸이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도윤 씨도 힘든 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별의 키스도 뜨거운 포옹도 없이 그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저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쉬움, 애틋함, 그리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깊은 이해심까지. 도윤 씨는 잠시 후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세요, 지연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도요.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남편 이름을 찾아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서울 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이야기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감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계속해서 빠르게 뒤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윤 씨가 다시 제 옆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까 그 자리를 비켜주었던 승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제 옆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짐이 좀 무거워서요. 다시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KTX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 속도만큼이나 제 마음속의 혼란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에게 귀걸이를 건네주고 뒤돌아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지연 씨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피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다시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 사이에서 미친 듯이 갈등했습니다. 저희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저희의 현실을 너무 침범하는 거예요. 이미 침범했습니다. 지연 씨.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절박했습니다. 어젯밤, 저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했어요. 이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만남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열차 좌석의 팔걸이 아래에서 저희의 손은 맞닿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제 차가운 심장까지 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제 손가락은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지연 씨가 돌아가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단 1분이라도 제가 지연 씨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희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대어 그가 저에게 주었던 모든 감정적인 위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감싸고 아주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 열차 안,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복도에서 저희는 다시 금기를 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어젯밤의 격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작별의 키스가 아니라 저희의 짧고 깊었던 인연을 봉인하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주 짧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잠시 기대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도윤 씨,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지연 씨를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약속해요.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아주 잠깐의 안식을 취했습니다. 열차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객실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손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라는 걸 선명히 느꼈습니다. 도윤과의 이틀은 꿈처럼 지나갔고 이제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전날의 싸움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 받아보자. 지금은 그게 필요해. 그 말이 돌아갈 길인지 끝으로 가는 길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다고 나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